네, 안녕하세요. 저는 건축사 사무소 살림 운영하고 있는 권혁대 건축사라고 합니다. 오늘 많은 분들이 오셨나요? 저도 이제 뭐 이 게더룸이 익숙하지는 않은데요. 처음 강의를 좀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약간 미흡하거나 진행상 뭐 오류들이 좀 있더라도 이해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제가 강의 드릴 내용은 건축의 이해와 적용이라는 주제로 뭐 이제 공인중개사를 이신 분들이니까 웬만한 것들은 다 알고 계실 것 같긴 한데 그렇더라도 다시 한번 되짚는다는 개념으로 제가 한번 강의를 좀 준비해 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일단 자료를 좀 쉐어를 해드리겠습니다. 건축의 이해와 적용으로 제목을 좀 잡아봤고요. 오늘 제가 좀 설명드릴 내용들은 건축법에 대한 것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건축물은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가 건축을 하기 위한 그 대지, 부지 또는 뭐 사이트라고 얘기하는데요. 그런 땅에 대한 얘기들, 이제 건축을 위해서 필수 조건인 도로에 대한 것들, 그리고 이제 대지 면적을 산정하는 방법, 그리고 건축 면적, 바닥 면적을 산정하는 방법, 그리고 법적 기준 이런 것들을 좀 말씀드릴 거고요. 그리고 건축물의 높이에 대한 부분까지 좀 오늘 설명을 드리고 건축물의 용도 부분은 오늘 강의에서는 좀 제외를 했습니다. 그 자체로도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있긴 한데 오늘 시간 관계상 건축물의 높이 부분까지 제가 발표를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건축법을 이해하는 세 가지 범위라고 좀 적어봤는데요. 첫 번째 이제 건축법은 저희가 뭐 좁은 의미의 그 건축법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개념이 이제 세 가지의 큰 범주로 잡을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 개념은 건축법을 이해하는 가장 포괄적인 것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국토의 물리적인 공간 구조 형성에 개입하는 모든 법률, 사법이라든가 공법을 포함하고 있고요. 집을 지을 대지를 만드는 택지 조성 및 도로, 철도, 공원, 광장 등과 같은 도시 기반 시설을 설치할 수 있게 하는 근간을 이루는 법입니다. 오른쪽 도표에서 보시면 점선으로 되어 있는 크게 되어 있는 부분들이 제1개념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는 뭐 건축사법이라든가 민법, 그리고 토지 소유권의 범위라든지 뭐 인접대지 소유주와의 관계 등이 구성되어 있고요. 이러한 전체적인 어떤 그 법 체계를 아우르는 그런 개념을 제1개념으로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여기 제2개념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들은 방금 말씀드렸던 그런 개별법들 그런 것들을 포함을 하고요. 그래서 그 제2개념에서는 도시의 물리적 공간 형성에 개입하는 모든 공법 규정으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2개념에서 건축법의 핵심을 이루는 것은 건축법과 그리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입니다. 건축법은 건축물에 대한 것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땅에 대한 것들을 규정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3개념은 이제 가장 좁은 의미의 이제 건축법, 건축으로 발생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되어 있는 건축법을 가장 좁은 범위 제3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건축 안전을 목적으로 하는 법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고요. 이 건축법에는 그 이제 뭐 법이나 법령, 시행령, 시행규칙, 각종 기준 등을 포괄하고 있습니다. 건축법과 도시계획법의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법과 도시계획법상은 건축법에는 공통점으로는 건축물에 대한 규정이 되고요. 규정의 내용은 이제 허가 조건, 요건들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차이점으로는 건축법은 건축 안전을 목적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도시계획법은 토지의 합리적 이용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법을 구분짓는 차이는 도시계획법상에서는 개별 건축 단계에서 행정권자의 소극적인 개입이 되고요. 개입이냐 소극적 개입이 되는 국토계획법 그리고 주거지 개발 등에 대한 행정권자가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법 등으로 좀 차이가 날 수 있고요. 건축법과 도시계획법의 접점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은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그리고 건축법에서는 건축물이 있는 뭐 대지 분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는 토지의 형질 변경, 후속 채취, 토지 분할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은 제외하고요.
녹지 지역, 관리 지역 또는 자연환경 보전 지역에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 등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이 있고요. 이 두 가지 국토법과 국토계획 이용에 관한 법률은 간단하게 이제 국토법이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국토법과 건축법이 만나는 부분은 역시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정물의 설치, 이 부분에서 건축법과 도시계획법이 이렇게 접점을 갖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건축물과 대지에 대한 그 나라별 법률 구분이 약간 차이가 있는데요. 우리나라나 일본 같은 경우는 건축물은 건축법으로 규정을 짓고 있고요. 도시계획법에서는 대지에 대한 법률 조항들을 두고 있습니다. 반대로 프랑스나 독일 같은 쪽의 나라들에서는 건축물과 대지를 동일 법률로 규율을 하고 있는 차이점이 좀 있습니다. 다음은 여기는 법의 위계에 대한 부분들인데요. 법의 그 위계 체계로는 가장 이제 상위 레벨의 헌법이 있고요. 그 아래에서 국회에서 제정하는 법률, 그리고 그 아래 이제 법령 부분들이 있는데요. 법령에는 명령이나 조례, 그다음에 대통령 시행령, 시행규칙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규칙으로는 훈령이나 예규, 고시 등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건축과 관련된 민법 규정, 저희가 이제 건축을 할 때 건축법이나 국토법 등을 위주로 진행을 하긴 합니다만, 이제 민법에 건축과 관련된 민법 규정들이 있습니다. 최근은 저는 이제 건축 행위들을 하다 보면 주변에서 민원들이 많이 발생이 되고 어떤 민법적인 사항들에 대한 충돌들이 생기는 부분들이 많은데요. 건축과 관련된 민법 규정도 한번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토지 소유권에 대한 거는 민법 212조 지금 규정이 되어 있고요. 건물의 구분에 대한 소유, 이런 공동주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소유 부분에 대한 것들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민법에. 다음 이제 인접대지와의 관계, 여기에서는 인지사용 청구권이라든지 매연 등에 의한 인지에 대한 방해 금지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수도 등 시설권들 이런 것들이 있고요. 하나 좀 내용을 보자면, 토지 소유자는 토지의 소유를 통과하지 아니하면 필요한 수도관, 가스관, 전선 등을 시설할 수 없거나 과다한 비용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타인의 토지를 통과하여 이를 시설할 수 있다. 그러나 이로 인한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을 선택하여 이를 시설할 것이며 타 토지 소유자의 요청에 의해 손해를 보상하여야 한다. 규정되어 있습니다. 전항에 의한 시설을 한 후 사정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타 토지의 소유자는 그 시설의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 시설 변경의 비용은 토지 소유자가 부담한다 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건축을 하게 되면 이제 인프라라든가 여러 가지 것들을 하게 되는데, 그리고 이런 문제점들이 생겼을 때 이런 부분들이 좀 있다는 걸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주의 토지 통행권 이런 부분들도 좀 있고요. 다음에는 이제 분할 일부 양도와 주의 통행권 이런 부분들도 있고, 첨화에 대한 거는 토지 소유자는 첨화물이 이웃에 직접 낙하하지 않도록 적당한 시설을 설치해야 한다는 규정들이 있습니다. 담장에 대한 것들은 신축 최근에 도심지 내에서 소규모 건축물들을 신축하다 보면 담장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대지경 개선을 넘어왔느냐 안 왔느냐에 대한 문제점들 때문에 이제 측량을 하거나 하기도 하는데요. 여기 보면 인접하에 토지를 소유한 자는 공동 비용으로 통상의 경계표나 담을 설치할 수 있다. 전항의 비용은 쌍방이 절반하여 부담한다. 그러나 측량 비용은 토지 면적에 비례하여 부담한다.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토지 굴착에 대한 부분들인데요. 민법상 토지 소유자는 인접지의 지반이 붕괴할 정도로 자기의 토지를 심굴하지 못한다. 그러나 충분한 방어 공사를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하층 공사를 하게 되면 이제 기초 파일 공사를 할 때도 있고요, 흙막이 공사를 할 때도 있는데, 인접 지반에 대한 균열이나 붕괴를 야기할 정도로 할 수 없다고 되어 있지만, 또 충분한 방어 공사, 흙막이 공사라든지 파일 공사를 해서 충분한 방어가 되었을 때는 인접하여 설치할 수 있다라는 규정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이제 이격거리입니다. 이 부분이 가장 이제 좀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건물을 축조하면은 특별한 관습이 없으면 경계로부터 반 미터,
50cm를 말합니다. 50cm 이상의 거리를 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대지 경계 내에는 건축선이 지정될 수도 있고요. 건축선에서부터 이격거리라는 것들이 있고요. 인접대지 경계선에서 이격거리 등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규정되어 있지 않은 이제 뭐 지자체가 조례 등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이제 민법에서 이 50cm 거리를 이격해야 된다는 걸 준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 차면 시설은 경계로부터 2m 이내 거리에 이웃주택의 내부를 관망할 수 있는 창이나 마루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적당한 차면 시설을 해야 한다. 도심지대 뭐 다세대라든지 이런 것들 보면 다 차면 시설 2m가 이격이 안 돼 있을 경우는 차면 시설을 하고요. 심의를 하거나 했을 때도 별도로 그 차면 시설을 요구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2m 이내가 아니더라도 지하 시설에 대한 이격거리는 우물을 파거나 용수, 하수 또는 오물 등을 처치할 지하 시설을 하는 때에는 그 경계로부터 2m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하며 저수지 구거 또는 지하실 공사에는 경계로부터 그 깊이의 반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사를 함에 있어 토사 붕괴 또는 하수 또는 오액이 여기서 뜨지 않도록 적당한 조치를 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건축물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다들 잘 아시는 내용일 수 있습니다만 건축물이란 건축법에서 규정되어 있습니다.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 공연장, 점포, 차고, 창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건축법에서 건축물을 정의하는 3대 기본 개념 요소는 첫 번째 공작물이어야 합니다. 공작물이라는 것은 사람이 만든 물체로 자연적인 것들이 아니라 인위적으로 만든 그런 시설이어야 된다는 내용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토지에 정착을 해야 한다. 토지에 정착하지 않는 뭐 귀찮은 선박 객실들은 건축물이라고 부르지를 않습니다. 간혹 이제 정착이 되지 않는 시설물들도 최근에는 뭐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 그런 것들은 논의가 되고 있는 상이라고 볼 수 있고요. 세 번째로 이제 지붕이 있어야 됩니다.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이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오른쪽 하단의 그림에서 보시면 기둥이 있고 지붕이 있는 이런 건물은 건축물이 되는 겁니다. 오른쪽에는 이제 기둥이 없고 벽식 구조로 되어 있는 것들이고요. 이게 이제 구조의 차이가 있는데 벽이 없이 예를 들어 외부에 파고라 형식으로 지붕을 막게 되면 그것도 건축물이 되고 건축물 또는 공작물이 될 수밖에 없는 그 상이라고 말씀드립니다. 그 불법 중축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되고 있는 위법 건축물들이 되는 것들이 보면 지붕을 베란다 위에 상부에 지붕을 씌웠을 경우 그러면 이제 건축물이 되고 바닥 면적이 산입이 되는 그런 것들로 인해서 위반 건축물 판정을 받는 건축물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 다음 또 하나 이제 추가적으로 해석이 가능한 요소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네 번째는 이제 거주성, 상시적으로 사람이 머무는 공간인가 여부가 또 중요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독립성, 건축물이 단독으로 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지의 여부. 이걸로 가지고 이제 건축물을 판단하는 요소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다음 건축물과 공작물의 개념에 대한 것들인데요. 건축물의 정의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공작물일 것, 토지에 정착할 것, 지붕이 있을 것, 독립적일 것, 사람이 상시 머무는 구조일 것. 이거 외에 이제 건축물 개념이 이제 확장된 경우인데, 이제 야외 어떤 스타디움이나 이런 것들, 경기장 같은 것들은 사실은 지붕이 없는 건축물의 정의에 빠질 수 있지만, 그거는 건축물의 개념에 포함을 시켜서 하고 있는 예외적인 사항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이제 공작물은 건축물과 분리되어 설치되는 공작물 중 3번, 5번 요소가 모호하거나 없는 것, 지붕이 없거나 또는 사람이 상시 머무르지 않는 구조 이런 것들을 이제 공작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8m가 넘는 고가 수조나 6m가 넘는 굴뚝이나 장식탑, 기념탑, 3m가 넘는 광고탑, 그리고 8m 이하 기계식 주차장, 철탑 이런 것들은
공작물에 들어가 있고, 공작물은 별도로 축조 신고, 건축이라고 안 하고 공작물을 이제 축조한다라고 하는데요. 축조 신고를 해야 되는 시설들이 있습니다. 건축물의 그러면 건축이란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증축하거나 개축하거나 재축하거나 또는 건축물을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건축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개축이란 기존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내력벽, 기둥, 보호, 지붕틀 이런 중 셋 이상이 포함되는 경우를 말하고요. 기존에 있던 건물을 해체하고 그 대지의 종전과 같은 규모의 범위에서 건축물을 다시 축조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제 종전과 같은 규모에서 해야 된다는 것들이고요. 그다음 재축이란 이제 천재지변이나 재해로 멸실된 경우 그 대지에 다음 항목의 요건을 모두 갖춰 다시 축조하는 것을 말합니다. 첫 번째, 연면적 합계는 종전 규모 이하로 할 것. 두 번째, 동수나 층수 및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동수, 층수 및 높이가 모두 종전 규모 이하일 것. 동수나 층수 또는 높이 어느 하나가 종전 규모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동수, 층수 및 높이가 건축법 또는 건축주례에 모두 적합할 것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전이라는 것은 그대로 이 건물을 들어서 부진해서 위치만 이동하는 것을 건축물의 이전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이제 주요 구조부라는 게 중요한데요. 주요 구조부란 내력벽, 기둥, 바닥, 보, 지붕틀 및 주계단을 말한다. 다만 사익기둥, 최하층 바닥, 작은 보, 차양, 외계계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곳에서 건축물의 구조상 중요하지 않은 부분은 제외한다라고 건축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건축법에서 주요 구조부란 화재 시 화염의 확산을 막을 수 있는 성능, 즉 방화에서 중요한 구조 부분을 말합니다. 주요 구조 부분들이 내화 불에 견딜 수 있는 내화 구조로 만들어야 되고요. 내화 구조에 대한 상세한 기준들은 뭐 1시간이냐, 30분이냐, 2시간이냐 별도의 그 건축물의 규모 및 농도에 따라 소방법에서 규정되어 있습니다. 주요한 건축물의 부분인 벽, 기둥, 보, 바닥, 지붕틀 및 계단을 말하며 이런 여기에서 보시면 이제 주요보가 아닌 작은 보, 영어로는 이제 주요부는 거더라고 말하고요. 거더라는 것은 기둥과 기둥 사이를 연결하는 큰 보를 말하고요. 그 큰 보들은 주요 구조부에 해당이 되는 것들이고요. 그 보와 보 사이에 있는 걸쳐 있는 작은 보들, 그런 것은 이제 빔이라고 하는 내용으로 그 작은 보들은 주요 구조부에서 제외를 한다 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붕틀 같은 경우는 천장 부분이기 때문에 주요 구조 보고 있고요. 이제 주요 계단 이런 것들을 좀 보고 있고요. 여기 그림에서 보시듯이 5개에 있는 계단들은 이건 제외가 되고요. 안쪽에 있는 주계단 이것들은 주요 구조가 포함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지붕틀, 기둥과 기둥이나 혹은 벽 사이에 연결되어 있는 주요한 보는 주요 보, 그리고 기둥 사이에 있는 기둥, 그리고 바닥판 이렇게 되고요. 지하층에 있는 맨 치하층 바닥은 흙 속에 묻혀 있거나 흙과 닿아 있을 가능성이 크므로 흙의 안에 그 수분을 함유하고 있다고 봤기 때문에 그 방화에 어떤 가능하다고 판단해서 주요 구조부에서는 제외를 하고 있습니다. 치하층 바닥과 땅 속에 있는 기초, 벽이라든지 지하에 있는 기둥, 바닥, 위층 바닥, 치하층 바닥들은 주요 구조부에서 제외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대지, 건축물을 지을 대지에 대한 것들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지란 측량, 수로, 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각 필지로 나눈 토지를 말한다라고 건축법상 지정이 되어 있고요. 땅, 뭐 일반적으로 땅이라고 하는데 땅도 토지입니다. 토지는 건축 목적의 유무를 초월하는 가장 일반적인 땅의 법적 명칭이 토지입니다. 공법이나 사법상 토지라고 말하고요. 이제 건축과 관계되는 땅은 건축 목적이 있는 땅을 저희는 부지라고 말하고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땅을 대지, 건축법상의 대지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토지 관리상의 뭐 지적법상에서 말하는 필지는 토지 관리를 위해 직원을 표시되어 있는 토지 등록 단위를 필지라고 말하고요. 지목은 토지 관리를 위해 토지 등록 단위별로 되어 있는
토지의 용도 등을 지목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건축 계획을 위한 명칭에는 획지라는 부분들도 있는데요. 이거는 건축의 목적의 유무와는 상관없이 한 개 이상의 필지로 구성되는 공실성 있는 계획 단위의 토지 경계 혹은 그 영역을 획지라고 말합니다. 28가지 지목의 종류가 있는데요. 전과 답, 가수원, 목장용지, 임야, 범천지, 범천지는 이제 온천 같은 것들을 말하고요. 염전, 대지, 공장용지, 학교용지, 주차장, 주유소, 창고, 도로철도용지, 제방, 하천, 국어. 국어는 이제 뭐 배수나 우수를 위한 소규모 하천 등을 국어라고 말하고요. 유지, 양어장, 수도용지, 공원, 체육용지, 유원지, 종교용지, 사적지, 묘지, 잡종지 등을 총 28개의 지목으로 공간 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제 대지에 저희가 건축을 하기 위한 대지의 가장 중요한 요건 중에 하나가 이제 접도 요건입니다. 도로에 접하고 있어야 된다 하는 규정이고요. 건축법상에서는 건축물의 대지는 2m 이상이 도로에 접하여야 한다라고 하고 있고요. 그 도로는 일반적으로는 이제 4m 이상의 도로에 접하는 경우도 있고 용도에 따라서는 6m 이상 접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뭐 예외적인 경우도 이제 뭐 막다른 도로라든가 그런 도로 부분일 때는 더 3m가 아닌 경우들도 있고요. 오른쪽 그림에서 보시면 이제 자동차 전용 도로에 요 A 대지가 접하고 있지만 이 A 대지는 냉지가 된 겁니다. 사람이 통행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까 그 법 규정에서도 자동차만의 통행에 사용되는 도로는 제외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사람과 자동차가 다 통행 가능한 도로여야만 하고요. 비대지 같은 경우는 여기 아래측에 보면 도로에 2m 이상 접도가 되어 있습니다. 건축이 가능한 부지로 볼 수 있습니다. 도로 요건에는 자동차와 사람이 모두 통행할 수 있는 도로여야 되고요. 예정 도로가 포함이 됩니다. 도시계획 도로 같은 부분들이 포함될 수 있고요. 이제 연면적 합계가 2,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축사나 작물재배사 기타 이런 것들은 제외하고 연면적 합계가 2,000제곱미터 이상 대지는 너비 6m 이상의 도로에 4m 이상 접하여야 한다. 이 경우는 앞전에 말씀드린 2m 갖고는 불가능하고요. 4m가 접하여 된다고 건축법 시행령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아래 보시는 그림들은 이 대지와 이 접도 길이를 나타내는 부분들이고요. 도로가 이렇게 사선으로 만났을 때는 이 접도 길이는 도로와 만나는 대지가 만나는 그 부분을 접도 길이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 가운데 있는 그림 같은 경우 접도 길이는 넓은데 사실은 이 안쪽의 도로들은 이제 목이 좀 좁아지면서 이 규정이 되는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은 아직 규정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규정들이 좀 필요한 부분들이 한데요. 현재는 이 접도 길이로 접도 요건을 검토 유무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림 같은 경우도 대지 형상이 약간 정형적으로 비정형적으로 생겼을 때 목이 생기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또 규정이 사실은 이런 부분들이 현재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일반적인 도로의 요건은 도로는 기존 도로뿐 아니라 설치 예정 도로도 포함한다. 그리고 도로는 차량 통행뿐 아니라 사람들의 보행이 가능해야 한다. 도로 폭은 4m 이상이어야 한다. 도로에 대한 규정들은 이제 건축법에서는 국토법에 따르면 도로법이나 사도법 그 밖에 관계 변경에 따라 신설 또는 변경에 관한 고시가 된 도로를 도로라고 하고요. 건축 허가 또는 신고 시에 시장군수구청장이 위치를 지정하여 공고한 도로. 도로로 지정되어 있을 경우 이제 도로대장이 등록이 되어 있다면 도로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3m 이상이어야 된다는 아까 그 앞전에 전제 조건에서 아닌 경우들이 있는데요. 그게 이제 막다른 도로입니다. 도로 막다른 도로는 말 그대로 한쪽 끝 부분이 막혀 있어서 통행 불가한 그런 도로인데요. 그 막다른 도로까지의 길이가 10m 미만일 경우는 막다른 도로가 2m만 확보해도 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10m 이상 35m 미만일 경우는 3m를 확보해야 되고요.
그 막다른 도로에 35m 이상일 경우는 길이가 길기 때문에 여기는 6m를 확보해야 됩니다. 도시 지역이 아닌 읍면 지역인 경우는 4m만 확보해야 되고요. 건축법 시행령 제3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추가적인 게 도로가 없는데 땅인데 건축을 할 수 있느냐 하는 부분들 의문점을 제기할 수 있는데 이게 사실상의 통로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사람이 통행할 수 있는 길이 모두 건축법상 도로는 아니며 뭐 인접대지 땅의 소유권일 수도 있죠. 이렇게 도로는 아니지만 주민이 오랫동안 통행로를 이용하였고 그 통로가 없을 시, 그 대지에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그 통로밖에 없을 경우, 그거를 이제 사실상의 통로라고 법상으로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이 사실상의 통로는 통로 소유자들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로 지정하여 건축물의 건축을 할 수 있도록 허가를 내준다라고 건축법에 되어 있습니다. 아래 그림을 보시면 공로 도로에서 이쪽 집들이 계속해서 접근할 수 있는 통로가 사실상의 통로로 이용이 되고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또 하나 이제 이 기허가 사실상의 통로를 이용해서 인접 부지에서 기허가를 받았다 하면 나머지 부지에서도 이 도로를 활용해서 시설 건축 허가가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대지 면적, 건축 면적, 바닥 면적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지 면적은 인접 대지 경계선과 건축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 체육 면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 건축선은 뭐 도로라든가 아니면 다 공지, 뭐 유원지라든지 하천이라든지 이런 것들과 이제 건축선을 볼 수 있고요. 예. 각 부지마다 어떤 건축선 건축선 이격거리가 지정되어 있는 경우들도 있고요. 또 별도로 이제 지구 단위 계획과 구역이 되어 있는 것들은 건축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정이 되어 있고, 또 미관지구 같은 경우는 3m 건축 후퇴선 같은 것들이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사용할 수 있는 대지 면적은 그런 것들 건축선 이격거리라든 것들은 다 이제 만족을 시켜야 될 거고요. 이제 앞서 봤던 그 도로폭이 4m 미달되는 도로에 접한 경우에는 새롭게 건축선이 지정되어 대지 면적 산정의 기준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 아래 부분에 보시면은 지금 이 실제 도로의 폭이 3m밖에 나오지 않고 양쪽으로 부지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도로 중심선에서 각자 2분의 1만큼 2m씩 확보를 해서 나머지 부지에서만 건축 행위를 할 수 있도록 그 부지 면적으로 볼 수 있다 하는 것들이 좀 있고요. 반대로 이제 그 3m 도로 건너편에 경사지나 하천, 철도 부지 등 이런 것들이 있을 경우는 그럼 어떻게 하냐? 이럴 경우는 도로 중심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 도로 건너편 건축선에서 4m를 내 땅에서 확보를 해야 됩니다. 이쪽에 왼편 같은 경우는 이제 0.5m만 건축선이 들어오면 되겠지만, 오른쪽 같은 경우는 1m를 제척을 해야 되는 부분이 되겠죠. 대지 면적에서 제외되는 부분들이 이렇게 커질 수 있다는 부분들을 인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8m 미만인 도로에 이제 모퉁이 도로 대지 면적 산정이라는 게 있는데요. 건축선이 지정되는 그 도로 모퉁이 부분들, 이 부분은 자동차 통행 등에 불편한 대지 모퉁이를 규정에 의해 일정 부분 잘라 도로에 편입하는데 이를 가각 정리 또는 가각 정제라고 부릅니다. 교통 통행에 원활한 교통 통행을 위해서 도로 교통의 부분들의 일정 부분을 차도나 경계부를 쓰게 되는 그런 부분들이고요. 보시면은 이제 도로의 교차각이 몇 메타 미만이냐, 또 그 교차의 각도가 90도 미만의 예각이냐, 90도 이상의 둔각이냐에 따라서 규정이 달라집니다. 6m, 한쪽 도로가 6m 이상 8m 미만일 때, 또 하나의 도로는 3m 이상 6m 미만일 때, 이렇게 뭐 두 가지 도로가 있고요. 그것과 교차하는 도로가 또 6m냐, 3m냐, 8m 미만이냐에 따라서 각각 2m, 3m, 4m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예각일 때는 그렇고요. 이게 둔각으로 만날 때는 조금 더 차량 통행이 유리하기 때문에 조금씩 더 적게 2m, 2m, 3m 이렇게 가각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왼쪽 아래쪽 왼편 그림을 보시면은 대지 면적에서 오늘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90도 미만일 때 4m, 4m
6m, 6m가 만날 때는 6m 이상, 6m 이상이 만날 때는 4m. 4m가 만나고요. 4m씩 가각 제한이 되고 있서 연결한 선을 건축선이 지정이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둔각으로 만날 때는 3m, 6m 이상일 때, 6m 이상일 때 3m씩 돼서 3m, 3m 만나는 지점을 연결한 그 부분들이 제척이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4m 도로와 6m 도로가 만날 때는 3m, 3m, 2m, 2m 이런 식으로 가각 제한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대지 면적이 줄어드는 부분들에 대한 설명드리고, 또 하나 이제 대지 안에 공지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대지 안에 통풍이나 뭐 개방감 확보, 그리고 또 화재시나 이럴 때 피난통 확보라는 이제 건축 안전을 목적으로 위해 건축선과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 각 부분간 이격해서 확보해야 되는 공지를 말하고요. 지자체마다 각 조례별로 인접선을 경계선으로부터 띄워야 하는 거리, 건축선으로부터 띄워야 되는 거리 규정들이 다 있습니다. 이 식을 보시면은 전용주거지역 안에 건축한 건축물들은 1m 이상, 1m 이하로 규정이 되어 있고요. 그게 이제 용도 지역이라든지 시설에 따라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밖에 조례가 정하는 건축물에서 0.5m에서 1m 이상에서 다세대 같은 경우는 1m, 서울시 조례에는 1m 다세대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고, 연립주택은 1.5에서 2m, 아파트는 3m에서 2m 이상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대지 면적 산정의 이제 최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들인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건축선 이격을 하고요. 도로 폭이 확보되지 않는 4m가 확보되지 않는 부분들에 대한 것들은 4m를 확보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모퉁이 도로 부분들, 도로와 도로가 만나는 그 가각 제한은 8m 이하, 8m 이제 이상 도로들은 제외가 됩니다. 8m 이상이기 때는 도로가 워낙 넓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또 차량 통행에 문제가 없다고 보기 때문에 두 개의 도로가 다 8m 이하일 때 도로 이렇게 만날 때 부분들이 가각 제한이 되고, 도로를 확보하고 4m를 확보하고, 대지 B에서는 0.5, 0.5씩 양측에서 확보해서 4m를 확보하고 해서 대지 A의 건축 가능 면적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건축 면적입니다. 건축 면적이란 건축법 시행령상 건축물의 외벽이 없는 경우에는 외벽 부분의 기둥을 말한다.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 투영 면적이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고요. 왼쪽 그림에서 보시면 발코니가 튀어나온 부분들, 발코니 건축 면적은 모두 건축 면적에 산입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처마나 차양, 구연 등 끝선에서 1m 제외되어 있습니다. 전체 이게 한 1m 나와 있다면 1m를 뺀 나머지는 건축 면적에 산정이 된다. 그리고 외곽선들은 마감재가 있는 외곽선이 아니고요. 그 건축물 면적을 산정하는 건축의 중심선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것들은 창고 등 물품을 입출구하기 위한 그 캐노피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이제 바닥 부분인데 캐노피는 아니거든요. 1.5m 이하, 높이가 1.5m 이하인 부분들, 이제 차량 하역 데크 같은 것들을 말할 수 있겠죠. 그런 부분들은 1.5m 이하인 부분은 건축 면적에서 제외한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표에서 높이가 1m 이하인 부분은 건축 면적에서 제외한다. 외부 계단 같은 경우는 높이가 1m가 좀 넘기 때문에 1m 이하 부분들은 제외를 하고, 나머지 부분들은 건축 6m가 넘는 부분들은 건축 면적에 산정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 이제 바닥 면적인데요. 바닥 면적은 이제 면적을 산정하는 기준이 되고요.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이나 기둥, 기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역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 투영 면적으로 말한다. 건축법 시행령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연면적은 하나의 건축물 각 층의 바닥 면적의 합계로 한다. 라고 되어 있고요. 이제 왼쪽 좌측의 그림을 보시면 벽식으로 되어 있거나 어떤 철근 콘크리트 라면조로 되어 있는 건물들의 경우는 요 바닥 구역의 중심이 되는 선 9m, 6m 합쳐서 54제곱미터로 바닥 면적을 산정을 하고요. 그리고 가운데 있는 그림 같은 경우는 이제 기둥으로 되어 있고 벽이 없는 구조물일 경우에는 기둥의 중심선
각각 기둥의 중심선으로 면적을 산정하고요. 맨 오른쪽에 있는 그림 같은 경우는 이제 기둥이 하나만 되어 있고 지붕으로만 되어 있는 이렇게 둘러싸여 있을 때 처마 같은 경우에는 바닥 면적 산정에서는 처마로 보고 담부에서 1m씩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바닥 면적으로 산정을 합니다. 이제 발코니 부분들이 이제 면적의 선정에서 좀 중요하게 대두가 되는데요. 발코니란 건축물의 일부로 돌출된 것 또는 외벽 또는 창틀 등으로 이루어진 건축물의 일부로서 벽, 기둥 등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내부 부분을 대하여 외부에 개방형 구조로 설치된 바닥 형태의 구조물을 말한다. 라고 발코니 개념 정리가 되어 있고요. 발코니 면적 산정은 발코니 등 건축물의 노대나 그 밖의 이와 비슷한 것은 난간 등이 설치 여부와 관계없이 노대 등의 면적에서 노대 등이 접한 가장 긴 외벽에 접한 길이에 1.5m를 곱한 값이 뺀 면적을 바닥 면적에 산입한다라고 시행령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아래 그림을 보시면 좀 더 쉽게 이해가 되시는데요. 이렇게 발코니가 있을 때 발코니가 접하는 가장 긴 외벽에서 1.5m까지는 제외가 된다는 거고요. 이걸 뺀 나머지 부분들은 바닥 면적이 산입이 됩니다. 발코니가 1.5m 이내로 이제 설치가 됐을 경우는 뭐 다 제외가 되겠죠. 이제 약간 이렇게 더 길게 튀어나와서 이형일 경우도 가장 긴 외벽에 접한 1.5m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들은 다 바닥 면적에 산정이 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건축 면적과 바닥 면적, 아까 건축 면적은 이제 건폐율을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것들이고요. 수평 투영 면적이라고 말씀드렸었는데 건물 전체는 이렇게 발코니가 나와 있는 경우 건축 면적에서는 이 부분들이 다 포함이 되고요. 바닥 면적을 산정할 때, 각 층별 바닥 면적을 산정할 때는 이렇게 발코니가 나와 있을 경우는 1.5m, 가장 긴 외벽에서 1.5m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들은 바닥 면적이 산정이 된다라고 이 두 가지 큰 차이가 있습니다. 발코니에서도 건축 면적과 바닥 면적 산정에서 차이가 있다 하는 점들을 좀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발코니의 면적 산정 부분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가장 긴 외벽에 접하는 부분 면적, 그리고 발코니 끝선, 끝선이 중요합니다. 발코니 면적은 요 가로 길이 곱하기 세로 끝선, 발코니 끝선까지의 길이가 포함이 되고요. 일반적인 발코니 바닥 면적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5m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들이 포함이 되고요. 이렇게 벽식으로 되어 있는 발코니도 있을 수가 있는데 이 벽으로 되어 있고 지붕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바닥 면적의 전체가 다 포함이 됩니다. 1.5m 제외되는 부분들이 제외를 받을 수가 없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바닥 면적은 발코니 확장 부분들을 최근에 많이들 하고 있는데 구조 변경 전후 동일하게 끝선을 기준으로 바닥 면적을 산정한다. 이건 뭐냐면 중심선이 있으면 발코니 바닥 면적이 확장형 발코니의 끝부분에서 1.5m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들이 바닥 면적에 포함되는 거거든요. 바닥 끝선이라는 거는 마감재, 외부 마감 및 단열재를 포함한 맨 마지막 끝선, 마감 끝선을 말하고요. 안쪽에 있는 외벽에 접하는 선, 이 중심선은 구조체의 중심선, 외단열로 했을 경우입니다. 바닥 면적 산정에서 예외되는 부분들이 또 하나가 외단열, 어떤 친환경 에너지 절약형 건축물을 유도하기 위해서 내단열일 경우는 그 내단열을 포함한 구조체와 단열재, 마감재 전체 그 외벽의 중심선으로 산정을 하고요. 외단열일 경우, 단열재를 밖으로 뽑았을 경우는 내부에 있는 기둥의 중심선으로 산정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보시면 이제 외단열로 외부에 단열재가 설치된 외단열 방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구조물의 중심선이 어떤 바닥 면적 구역에 선정이 되는 것들이고요. 요 발코니 부분들은 요 끝선으로 하기 때문에 요거는 요 끝부분까지 포함이 된다. 바닥 면적 산정에 예외가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이제 뭐 승강기 탑이나 계단탑, 장식탑 이런 부분들은 예외가 되고요. 전체 면적이 8분의 1 이하일 때, 그 층의 바닥 면적이 8분의 1 이하일 때 제외가 되고, 다락도 높이가 1.5m 이하일 때는 제외가 됩니다. 그리고 옥상이나 옥에 설치하는 또는 지하에 설치하는 물탱크실 이런 것들은 제외가 되고요.
간혹 이제 물탱크 안에 펌프실 같은 것들을 같이 구획했을 경우는 엄밀하게 말하면 바닥 면적이 산정이 되는 경우도 지자체 조례에 따라 다르긴 합니다만 포함을 시키는 경우들도 종종 있습니다. 다음 공동주택 지상층에 설치하는 기계실이나 전기실 이런 것들도 제외가 되고요. 15년 사용 승인으로 15년이 지난 건물들을 이제 리모델링할 경우 외벽 이제 단열재를 더 붙이거나 이렇게 하면 외벽 두께가 두꺼워질 경우도 있잖아요. 내단열도 돼 있고 외단열도 했다 이렇게 돼 있을 때는 중심선이 이동되면 뭐 바닥 면적이 더 증가가 되는데 이럴 경우는 리모델링이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는 이제 제외를 해준다. 원리적으로 인정한다. 이런 것들이 되고요. 아까 말씀드린 외단열 공법 바닥 면적이 산정해서 제외를 해주고요. 장애인 편입법에 따른 이제 뭐 장애인 엘리베이터라든지 장애인 승강장 이런 부분들도 바닥 면적에서 제외를 시켜줍니다. 건축관계법 등 개정으로 건축법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에 바닥 면적 부분들이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소방법 관련해서 기존 다중이용업소에 비상구에 설치하는 폭 1.5m 이하의 5개 피난 계단으로 인한 용적률 상승될 경우 이런 것들은 바닥 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어린이집에 이제 비상 탈출구라든가 폭 2m 이하의 대형 미끄럼틀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바닥 면적에 포함하지 않는다 부분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현관에 있는 포치, 현관 부분들을 말하는데 이런 부분도 바닥 면적 산정에서 예외가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물 면적 산정 기준은 이제 요약표로 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쭉 보시면 이제 하나 제가 말씀 안 드린 부분들이 있는데 이제 면적에서 제외가 되는 필로티 구조 부분들은 공중의 차량 및 통행에 이용이 되는 그런 주차 통행에 이용되는 부분이라든가 또는 주차에 전용되거나 아니면 공동주택의 1층 부분에 있는 필로티 부분들은 다 면적에서 제외가 됩니다. 일단 이제 필로티는 제외가 되고요. 기타 이런 뭐 지하에 있는 피트라든가 정마주, 탱크 이런 것들은 다 제외가 되고요. 이제 지상부에 있는 주차장 이런 부분도 용적률 산정 시 면적에서 제외가 됩니다. 지하에 있는 주차장들은 당연히 용적률 산정에서 제외가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공동주택 같은 경우 기계실이나 어린 놀이터가 지상부에 있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는데요. 이런 것들도 다 제외가 되고요. 일반 건축물에서는 산입이 됩니다. 모대에 대한 부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1.5m 제외한 부분은 산입되고요. 이제 고층 건물 20층 이상 이제 고층 건물들 같은 경우는 50m 이상이나 20층 이상일 때 피난 안전구역을 설치하게끔 되어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정말 피난 안전구역들은 제외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옥상에 있는 아까 말씀드린 물탱크라든가 이런 것들은 다 제외가 되고요. 옥탑도 이것도 제외가 되고요. 다음 이제 대피 공간이라는 부분들이 있는데 11층 이상으로서 바닥 면적 10,000제곱미터 이상 건축물의 경사지붕인 경우 대피 공간도 제외가 됩니다. 건축물의 높이 제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물의 높이 제한은 가로구역별 건축물의 높이 제한 건축법 60조에 규정이 되어 있고요. 또 61조에 1조권으로 관여하고 있습니다. 건축법에서 높이를 관리하는 목적은 개별 건축물의 건축 안전과 일조, 통풍, 채광, 미관 등 도시환경 및 나아가 토지 이용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규정하고 있다고 볼 수 있고요. 건축물의 높이 제한 규정은 크게 네 가지, 국토법에서의 용도지역에서의 높이 제한, 용도지구에서의 높이 제한, 그리고 건축법에서의 건축물의 높이 제한,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이렇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일조권에 대한 걸 좀 알아보면 일조권 사선 제한 규정이란 전용 주거지역과 일반 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에 해당이 되고요. 기타의 주거지역, 기타 뭐 준주거지역이라든가 기타 용도지역에서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건축물의 높이는 일조의 확보를 위하여 정북 방향의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거리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높이 이하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른쪽이 이제 정북 방향이고요. 인접대지 경계선에서부터 9m 이하까지는 1.5m를 기억하게끔 되어 있고요. 9m를 초과하는 부분들은 여기서부터 높이 2m 높이의 1m의 폭으로 2분의 1 사선으로 쭉 올렸을 때 그 안으로 침범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것을 일조권 하선 제한 규정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대부분의 이제 주거 지역에서 소규모 건축물들을 진행을 하게 되면 이제 일조권 사선 제한 규정은 다 받게끔 되어 있고요.
이제 반대편은 예를 들어 북측에 인접대지 경계선이 아니라 도로가 있다. 북측에 도로가 있을 경우는 도로의 건너편에서부터 사선 제한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런 삼각형으로 깎여지는 부분들에 대한 손해보는 부분들이 좀 없을 수 있기 때문에 북측 도로가 훨씬 더 남측 도로에 면한 대지보다는 북측에 면한 대지 도로를 갖고 있는 부지들이 일조권 사선에서 유리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예전에는 이렇게 도로 사선이라고 도로 폭에 따라 1.5대 1로 이렇게 사선으로 깎여 있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오늘 규정이 다 삭제되어서 최근에는 도로 사선은 이제 없어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느 일정 지자체 같은 경우는 이제 전국 방향 일조권이 아니라 전국 방향 일조권으로 이제 하다 보니까 문제점들이 뭐냐면 건물들이 다 부지 남측에 배치가 되고 남측에 마당이나 정원을 갖지 못하는 문제점들이 생기죠. 겨울에는 이제 남측 마당이 좋은데 햇볕을 받고 따스하니까. 그래서 정남 방향 일조권을 규정되어 있는 그런 부지들도 간혹 최근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건축물의 높이, 일조권 제한 시 이제 경사지에 건물들이 있을 경우는 어떻게 되냐? 오쪽에 높은 쪽에 건축물이 있고 낮은 쪽에 건축물이 있을 때, 이 정북 방향 일조권들을 인접대지 경계선에서는 이 높은 레벨과 낮은 레벨의 중심부, 평균 수평면이라는 걸 가정해서 이 지점부터 건축 일조 사선을 받는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이제 옥탑 등의 높이 산정 기준은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제외가 되는 높이에서 산정해서 제외가 되는 부분들은 승강기탑, 계단탑, 막루 이런 것들인데요. 높이가 10m 이하일 때 제한이 되고요. 그러면 이제 전체 이 바닥 면적 중에 건축 면적 중에 8분의 1 이하일 때 8분의 1이 넘어버리면 건축 높이에 산정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반 건축물의 경우 그렇고요. 공동주택일 경우 30세대 이상 사업승인 대상이 공동주택일 경우는 건축 면적의 6분의 1 이하일 때로 조금 더 완화가 되어 있습니다. 건축물의 높이 기준을 좀 요약을 해드리면 경사지일 경우는 가중평균한 높이 부분, 가중평균 대지 레벨에서부터 건축물의 높이를 산정을 하고요. 12m 이하에 있는 옥탑 등은 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 이런 것들이 있고요. 굴뚝 같은 경우는 높이에 산입치 않고요. 난간 같은 것들이 있을 때 난간이 2분의 1 이상 오픈되어 있는 벽이라든지 난간 등은 높이에 산정하지 않습니다. 층고나 반전 높이들은 다 아시고 이렇게 이제 건축물의 높이 부분까지 저희가 좀 알아봤고요. 간단하게 법적인 것들 위주로 좀 설명을 좀 제가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림으로 좀 표현해서 좀 이해하기 좀 쉽지 않았나 기대를 좀 내심하고요. 이것들은 이제 서울시에서 편찬한 그림으로 이해하는 건축법이라는 자료가 있습니다. 조금 더 상세한 것들을 좀 알고 싶으신 분들은 그 자료를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음, 50분 정도 제가 이제 건축법을 기반으로 해서 건축의 이해와 적용에 대해서 쭉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공인중개사 분들이시니까 대부분 다 내용들을 좀 많이 아실 내용들일 수도 있고, 하지만 다시 한번 법적으로 리마인드 한다는 그런 내용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떻게 내용을 좀 잘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궁금하신 거 있으면 채팅창에 좀 질문을 하시거나 아니면 말씀을 좀 해주시면 제가 좀 답변을 좀 드리는 시간을 좀 갖다 좀 가질까 합니다. 어떻게 좀 내용들이 좀 이해하기 좀 쉬우셨나요? 괜찮았나요? 어떻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별다른 뭐 질문이 그러면 없으시면 어렵다고요?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 계시네요. 공법이 어렵다. 다 외우실 필요는 없고요. 저도 건축사이긴 하지만 건축법을 다 이해는 못하고요. 건축법은 어느 부분 꼭 필요한 부분들은 외우면 좋겠지만 너무 방대한 양이다 보니까 어렵죠. 그러니까 외울 수는 없고요. 이해를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건축법의 그 취지가 뭔가 그리고 그걸 찾아볼 수 있으면 좋고요. 요즘은 이제 뭐 인터넷에 법제처를 그 건축법규라는 것들이 다
오픈이 되어 있으니까요. 그 법제처에 들어가셔갖고 건축법이라든지 건축법 시행령, 건축법 규칙 아니면 각 지자체의 조례들도 다 모아져 있으니까요. 그걸 좀 보시면 찾아가시면 됩니다. 궁금한 게 있을 때는. 가격이 너무 어렵고요. 용어가 어렵다고 느끼시는 분들은 이제 익숙해지셔야 됩니다. 이제 건물에 대한 것들을 그리고 또 땅에 대한 것들을 주로 다루시잖아요. 공인중개사 분들이.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뭐 조금 더 상세하게 그런 것들을 이제 하는 것들은 이제 건축설계사무소에 의뢰를 하셔서 상세하게 진행을 하시는 것들이나 법규적인 것들 중요한 세부적인 것들은 검토를 좀 받으시는 게 좀 받으시면 되고요. 다 이거 내용들을 아시거나 외워야 될 부담감 갖지 않으셔도 됩니다. 뭐 특별한 다른 질문들이 없으면 늦은 시간 강의 들어주시는 거 고생들이 많으셨고요. 나름대로 준비를 한다고 했는데 좀 흡족하셨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좋은 강의가 되기를 좀 바라고요. 어쨌든 여러 그 공인중개사 분들 그 하시는 일들에 다 잘 되시기를 좀 기원을 드리고요. 혹시라도 이제 건축에 대한 그런 뭐 건축의 개발 계획이 있으시다거나 아니면 더 문의 사항이 있거나 하시면 저희 그 네이버나 이런 데 건축사 사무소 살림을 치시면 저희 홈페이지랑 연동되는 걸 찾으실 수가 있을 겁니다. 우리 연락하시면 연락처라든가 이런 게 있으니까요. 연락을 좀 주실 수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오늘 그 교육은 강의는 이거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